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저희 현대 HCN 충북방송에서는 4.15 총선을 맞아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도내 지역구 예비 후보들과의 인터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청주 상당구 정의당 김종대 예비 후보님을 모시고 총선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출연 기준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 지지도에서 2020년 2월 기준 전국 5% 이상을 기록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정의당의 청주 지역 총선 후보자들을 한 명씩 초청했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종대 후보님 자리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과 함께 출마의 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코로나19라는 이 때 아닌 재난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렵게 이 재난을 이겨나가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의 정치하는 목적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옆으로 제끼고 오로지 이 질병과의 투쟁에서 분연하게 저항하고 또 이겨냄으로써 우리 시민사회가 회복 탄력성, 말 그대로 위대한 시민정신이 다시 부활하는 새로운 어떤 그 세상, 변화로 나가는데 제 한 몸을 다 바치겠습니다. 제가 총선에서 이기는 것보다도 시민 여러분들이 이기는 것이고 또 이 질병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승리함으로써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새로운 지역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어떤 또 계기를 우리는 포착했다고 생각합니다. 충북이 확진자도 적고 또 아직까지 시민들이 서로 상호 부조하면서 건강한 책임 공동체, 지역 공동체를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저는 승리의 길에 우리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출마의 변 잘 들었습니다. 자, 본격적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후보님께서는 사실 오랫동안 미래통합당의 정우택 의원과 사실 대결을 준비해 오셨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정정순 후보 또 네. 그리고 신인인 윤곽근 후보와의 대결로 확정됐습니다. 네. 자, 이 같은 선거구도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로서 매우 뜻밖이죠. 네. 사실 그 현역 사선 의원이 오랫동안 정치를 하신 이 지역에 왔다는 것은 저로서는 상당히 어떤 나름대로 결전의 의지를 갖고 이제 여기 와서 전사가 되겠다 이렇게 마음가짐을 갖고 왔는데 그분이 다른 지역에 가셨어요. 쫓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짜여진 대진표는 정말 의외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윤곽근, 정정순 두 거대 정당의 후보들이 이제 확정이 되셨고 저는 작은 당이지만 유일한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3파전이 정말 진검승부가 될 수 있는 새로운 대진표가 짜졌다. 그래서 저는 두 분의 정치 신인을 볼 때 다 좋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오셨고 또 인품도 훌륭하십니다. 다들 열심히 하실 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상황에 누가 적합한가. 이걸 이제 유권자들께서 봐주셔야 되겠죠. 누구를 뽑는가 보다 중요한 것보다 무슨 일을 시킬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적합한 또 이 재난 상황에 맞는 정치인이 누구냐. 이런 점에서 보면은 옥석을 가린다기보다는 진옥을 가리는 말하자면 어떤 그 아주 어려운 선택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거는 앞으로 저희가 무엇을 보여드리느냐 또 어떻게 한번 우리 지역을 책임지고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인이냐 하는 점을 우리가 입증해 드려야 또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거다. 부디 뭐 정당 보고 뽑고 뭐 연고 뭐 학연 이런 거 이제 연연하지 마시고 오로지 인물 보고 한번 담대한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인물을 위한 담대한 선택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 좀 예민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1월 그 정세영 전 정의당 도당위원장의 그 부인 홍청숙 씨가 우리 김 후보님을 저격하는 글을 SNS에 올렸죠. 그래서 김 후보님이 도당위원장으로서 분열을 조장하고 또 총선 전략도 미흡하다고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당내에서는 항상 어떤 그 이견과 또 갈등이 있게 마련입니다. 정의당도 마찬가지고 홍청숙 씨는 지난 도당위원장 선거에서 저한테 이제 낙선을 하신
정세영 후보의 부인이 되십니다. 예. 사실은 그때 도당위원장 선거는 제가 한 69대 30일 정도로 압승을 했고 예. 그 뒤에 그 도당의 개혁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도당의 그동안 묵은 때를 말끔하게 좀 닦아내고 그러면서 새로운 면모를 좀 일신해보자 이러는 것이 마치 본인들의 존재를 부정하시는 것으로 조금 과대하게 해석을 하시고 네. 서운함을 표현하셨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품어드립니다. 네. 우리가 저를 반대하는 분도 엄연히 우리 정의당의 도당의 또 공당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런 비판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어떤 그 당내 갈등은 지금도 어느 정도 이어지는 여진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것들이 두렵지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그런 당내 활발한 논쟁을 통해 가지고 성숙해지는 게 진보 정당의 어떤 본성이다. 네. 그런 점에서 저는 뭐 개의치 않고 경청하면서 더 귀담아 듣고 그러지만 과거에 또 우리 진보 정당이 부족했던 것은 더 과감하게 개혁하겠다. 이것은 인정의 문제가 아니다. 네. 이런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자,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그 코로나19 사태 심각합니다. 네. 그 정부가 마스크 공적 판매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마스크 대란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후보님께서는 지난 9일 국회 상무위원회에서 개성공단 50여 개 마스크 공장을 활용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셨는데 마스크 대란 해법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두 가지 문제가 있네요. 예. 2월에 정부가 마스크 대란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모든 마스크 생산 유통의 50%를 공적 통제하겠다. 예. 이렇게 해서 정부 통제가 들어갔죠. 그 조치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네. 저희는 100% 통제하지 않으면 매점 매석 사재기 막을 수 없다. 네. 지금 대량의 마스크가 꽁꽁 숨겨져 있습니다. 아. 그리고 사재기하다가 또 이걸 밀수출하다가 적발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잡으려고 광역수사대가 막 고속도로에 가서 컨테이너를 수색하고 예. 난리가 났어요. 이러면 더 숨겨요. 왜 내놓습니까? 폐가 망신하는데 아예 땅에 묻어버릴 겁니다. 그러지 말고 한 사흘 정도 그 자진 신고 기간을 줘서 네. 그 숨겨 있는 마스크를 정부가 다 사주겠다. 그 다음에 모든 생산은 100% 공적 통제하겠다. 이렇게 들어갔으면은 조금 더 관리하기가 쉬웠을 건데 어정쩡하게 반은 하고 반은 안 했어요. 예. 자, 이런 어떤 상태에서 정부가 진솔하게 국민에게 얘기해야 될 건 현재 생산량으로는 다 공급 못 해드립니다. 예. 아시다시피 대구 경북에 우선 드려야 됩니다. 예. 우리 지역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모자랍니다. 그다음에 의료인들, 버스 기사 이런 분들 먼저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적인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먼저 드리고 우리는 좀 천천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다 드리겠다고 해놓고 통제를 못하니까 아주 민심이 폭발해버린 거고. 자, 여기서 한 가지 해법은 개성공단의 50개 마스크 생산 공장이 아니라 봉제 공장입니다. 그중에 1개 공장은 마스크 공장이고 방호복을 또 생산하고 방호 기구,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이걸 다 합쳐서 50개라 그러는 건데 이 개성공단이 풀 가동이 된다면 지금 마스크 대란의 상당 부분이 해소됩니다. 적어도 수출까지 할 수 있는 물량도 확보할 수 있고 북한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성공단이 이제 남과 북의 어떤 그 공동의 민족 자산으로서 어쩌면은 이런 재난 사태에 우리의 마지막 희망의 동아줄일 수도 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경축사에 북한에 방역 협력하자 그랬어요. 뭘 협력을 합니까?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북 방역 공동위원회를 만들어야지. 북한이 나중에 이 확진자가 많이 나와 보십시오. 우린 퇴치했는데. 그거 어떻게 머리에 이고 삽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 작년에 봤잖아요. 그렇죠. 북한도 방역이 돼야 우리도 안전해요. 빨리 협력합시다. 이게 경색된 남북 관계를 푸는데도 아주 좋은 방법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지금 대승적으로 유엔 안보리에서도 이건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까지 했습니다. 뭘 망설이십니까? 그렇다면 빨리 북한에 제안해서 이 기회에 손 잡고 이겨내야죠. 그게 제 생각입니다. 자, 아주 좋은 해법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엔 최욱의 파워 인터뷰에서 총선을 앞두고 새롭게 만든 상대 후보가 묻는다 시간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두 후보에게 김 후보께 물어봤으면 하는 질문을 하나씩 받았습니다.
그럼 먼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후보가 김종대 후보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자, 김 후보님은 자타가 공인하는 군사 전문가이시고 김대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보분과 행정관, 또 노무현 대통령 정부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까지 하는 등 원조 친노 소리를 들었는데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아닌 정의당으로 가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입니다. 질문에 이제 팩트에 문제가 있는데 대선 네. 때 간 것이 아니고 그 전에 2015년에 문재인 당 대표 하실 무렵에 원래 가깝게 지냈습니다만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돕기로 했다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다음날 그 문재인 의원실에 찾아가서 인사도 했어요. 촛불을 같이 든 우리는 하나의 개혁 공동체, 진보 공동체고 굳이 정당과 정파를 구별할 만한 어떤 차이는 저는 없다고 봤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불의한 정권을 몰아냈고 같이 촛불을 들었고 이 나라의 개혁을 위해서 같이 헌신해 왔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새정치민주연합이죠. 그렇죠. 그 당시에 민주당은 정말 어떤 그 집권의 희망이 없는 내부의 자중질환으로 바람잘 날이 없었던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정의당은 일단 신생정당이고 창당 3년 차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무언가 이 집권당이 난파했을 때, 큰 배가 난파했을 때 그것을 끌어주는 개혁 방향으로 끌어주는 작은 예인선이었어요. 큰 배가 난파했을 때 여기서 뭐 엔진을 고치고 수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빨리 작은 배로 가서 이 큰 배를 개혁의 방향으로 잡아 끄는 예인선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이 이제 심상정 대표를 바라본 저의 가치 판단이었고 그것이 정치로 이어졌던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민주당이 머뭇거릴 때 그 소매를 개혁으로 잡아 끄는 존재는 어디까지나 정의당이었습니다. 이런 개혁 공조의 정신 또 어떤 4+1 이 촛불 정신으로 연대하는 우리 공동체가 진보 개혁의 파이를 크게 키웠다. 그런데 이런 식의 어떤 그 정치인으로서의 사고를 해야지 어느 정당에 속했냐, 어떤 정파에 속했냐, 이건 정당인이지 정치인의 논리가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정당의 논리를 초월해서 오랫동안 제가 민주당을 지켜왔고 또 그 속에서 성장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작은 예인선으로 배를 갈아탄 것인데 방향이 같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네. 자,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윤갑근 후보의 질문입니다. 자, 지난해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됐었는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연합정당 구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 또 뭐 기정사실화 오늘 되고 있고요. 투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비례대표 연합정당 구성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결연하게 반대합니다. 이 점이 아마 윤곽근 후보께서 저한테 듣고 싶은 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한국당은 위헌정당이고 가짜정당이며 위성정당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비례민주당은 아니냐? 민주당이 개입하는 뭐 또는 비례연합당은 그러면은 뭐 제대로 된 정당이냐?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위성정당이 아니라 별똥별 정당이에요. 들어오다 타버릴 정당, 없어질 정당 그런 그 정당인데 이런 꼼수로 이렇게 어떤 그 반칙에 반칙으로 맞서서 결국은 어떤 의석수를 불리자는 거는 우리 정치를 오랫동안 병들게 했던 패권주의의 연장선에 있고 이것은 국민이 바라는 정치도 아닐 뿐더러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연동형 비례제라는 거는 원외에 있는 정당이 원내로 들어오고 또 원내에 있다 하더라도 지지율보다 의석수가 현저하게 낮은 정당의 의석수를 보장해 줌으로써 이 대한민국 정치의 생태계가 군소정당도 말을 할 수 있고 사회적 약자도 연당과 마이크를 들일 수 있는 이런 정치를 꿈꿔오고 우리 연동형 비례제를 지난 4년간 고생고생해 여기까지 왔는데 큰 정당 둘이 각자 위성정당 만든다. 그러면 그 순간 이 취지는 증발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뭐 저기 선거도 중요하고 의석도 중요합니다만은 이건 정치의 금도를 넘어선 아주 나쁜 정치입니다. 그런 점에서 결연하게 반대한다는 말씀 거듭거듭 제가 확인해 드립니다. 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권자에게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낭성면 이장단 협의회장 신윤수입니다. 우리 관내에 관정일구 불악의 동물원 이전 계획을 몇 년 전부터 수립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박포 상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동물원 이전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청주시의 수건 사업 중에 하나인 동물원 이전 문제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 후보님은 어떤 해결 방법이 있으실까요? 당장은 없습니다만. 예. 자, 지금 청주시가 지금 거의 시의 재정을 뭐 시청사 건립이라든가 또 농수산물 센터 이전 뭐 한두 개 사업에 다 쏟아붓고 지금 모든 어떤 그 기초 단위의 사업들이 전부 중지돼 있습니다. 어디 뭐 복지시 회관 짓는 것도 다 연기, 또 뭐 동물원 이전 계획 다 연기, 또 그 동물원 옆에 또 저기 저 명암 그 저수지 넘어서 올라가는 그 동물원 그 옆에 박물관 전부 다 거기 뭐 수장고도 없어서 박물관은 난리가 났고 지금 나 올수도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어떤 그 마을을 어떤 난개발이 아니라 조금 생태화 보존 또 어떤 그 수입이 보장된 제대로 된 마을로 이게 육성이 되려면은 지금의 그 시설들은 이전을 해야 되고 동물원 이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재원 마련이 시의 어떤 그 우선순위를 조금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좀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청사 건립 농수산물 센터 이전 당장 밥 먹여주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3천억씩 왜 쏟아봅니까? 당연히 돈이 없으니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서 좀 장기 사업으로 미루고 대신 어떤 그 주민들의 수건, 어떤 그 생활의 민감성이 매우 높은 사업은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겠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저로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확답은 드리지 못해요. 그거는 책임 있는 정치는 아닙니다. 시의 우선순위는 제가 봐도 특정 건설업에 특정 토목 사업에 몽땅 다 올인하는 이런 잘못된 건데 청주시의 재량 예산, 즉 조정할 만한 대상 예산이 1조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다시 재배분하는 문제예요. 그 점에서 동물원 그 이전에 대한 수건은 제가 잘 알고 있고 항상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우리 후보님의 공약 문제를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청주 상당구는 충북 정치 1번가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 지역 유권자들의 가장 관심이 큰 지역구인데요. 상당구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고 후보님의 차별화된 공약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최근에는 제가 공약 얘기를 잘 안 하는 이유가 재난 극복, 그걸 통해서 우리 지역의 공공성을 높이자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충북의 확진자가 뭐 20명 남짓, 지금 엊그제 통계는 25명인데 전국에서 가장 적은 숫자니까 망정이지 조금만 더 많이 발생했으면은 당장 우리 지역의 공공의료 어떤 그 뭐 병상 마련이라든지 응급시설이라든지 또 환자 격리 수용이라든지 이런 거 대란이 일어날 뻔했어요. 보십시오. 경상남도에서 진주의료원 그거 없애버리고 나서 공공의료 다 죽여놓으니까 지금 아주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공공의료 체력이 약한 거예요. 저는 우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음압병상부터 시작해서 튼튼한 응급체계, 그다음에 제일 제가 아프게 생각하는 건 중증 장애 아동들의 재활병원이 없습니다. 충북도는 그 공모에 신청도 안 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률이 일반 정상인의 5배에 육박합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보육시설이 없어가지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휴원을 하고 있는데 그 갈 데 없는 아이들은 이 보육시설이 아니면 안전한 공간이 전혀 없어요. 가정에서 버림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취약계층들이 이 코로나에 더 아파하고 추워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그 상당구에 일단은 노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데 청주시가 절대로 공개 안 하는 통계가 독거노인 사망입니다. 이 추세는 한 번도 공개 안 하고 꽁꽁 숨겨놓고 있습니다. 자, 아픈 그 사연들이 다 은폐되고 있어요. 그게 코로나 때 더 드러나고 있다는 건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민이 안전하고 복지가 일단 보장이 된 상당구로 빨리 전환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재작년에 예결위원회 할 때 200억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가족센터
짓는데 거의 올인을 하다시피 했는데 내년 말에 완공됩니다. 예, 예. 드디어 우리 위기의 가정들이 쉴 수 있는 보금자리가 마련되는 거고 이 가족센터를 필두로 해서 다양한 플랫폼들이 앞으로 확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난을 이겨내는 어떤 위대한 시민의 행동 또 어떤 그 삶의 질을 높이는 상당부는 바로 안전과 복지에 있다는 걸 우선 최우선으로 한다는 거. 예.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건 상시적인 과제고 예, 예. 우리 지역의 공공성을 높이자는 어떤 그것은 저의 기본 가치이자 목표이자 지향이다. 예, 예. 그런데 당장 이런 문제만으로 일자리가 생기질 않아요. 예. 그거는 역시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되는데 진보 정당이 성장에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공군사관학교를 항공 테마파크 건립을 필두로 해가지고 지역의 명물로 만들겠다는 여러 차례 공약을 제시했고 드디어 작년에 그 밑그림 예. 공사의 테마파크 건설 그걸 통한 관광객 유치의 밑그림이 다 그려졌습니다. 네. 제가 제가 한 게 아니라 공군사관학교 연구 용역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기 공군사관학교의 박물관, 천문대, 그다음에 테마파크와 저 청원구의 청주공항으로 이어지는 항공벨트를 완성하겠다. 예. 청주공항은 물류 확장하고 항공 그 정비 산업, MRO 산업 유치예요. 그래서 공사의 소프트 파워, 청주공항의 하드 파워. 예. 이것이 결합된 중견 항공 도시가 적어도 2,000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우선 만들어낼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국무총리, 국토개발부 장관, 그다음에 그 청와대 정무수석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나서 이걸 설득해가지고 국정과제로 반영이 됐고 예. 곧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청주에 그 군용 헬기 470대를 정비하는 헬기 정비 산업이 유치될 수 있습니다. 요건 국방부 장관이 저한테 직접 약속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산업의 유치, 항공의 꿈의 산실인 테마파크와 더불어 가지고 우리가 우주 항공의 꿈 이것을 만들어낸 항공의 집단지성이 탄생한다. 예. 그 중심권에 공군사관학교가 있다. 예. 그 공군사관학교 시민들께 되돌려드리겠다. 네. 예. 이게 제 핵심 공약입니다. 예. 자, 주민이 안전하고 복지가 안정된 상당구를 만들겠다는 공약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또 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또 진보 진영 단일화 논란이 또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근원에는 지금 양당이 양강구조라 그러면서 자꾸 정의당의 존재를 부정하고 지워버리는 방향으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민주당의 태도가 문제예요. 저는 후보 단일화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후보 단일화 논의를 앞서서 끌어갈 생각도 없습니다. 예. 우선 그 민주당 지지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명의 대통령을 다 모셔본 사람이 이 지역에 저 말고 누가 있느냐. 예. 만약에 제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누가 당선되길 원하겠느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민주당이 어려울 때마다 그 항상 어려우면 북풍 공세였습니다. 그렇죠. 예, 이데올로기 공세였어요. 그때 그 온몸으로 실탄 막아가며 앞서 싸운 사람이 누구였고 또 2년 후에 대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그런 어떤 종북 이데올로기 공세에 맞서서 진짜 안보를 주장하는 것이 어떤 수권 정당의 면모에 얼마나 중요한 주춧돌인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고 저는 과거 군사정권 때부터 예. 그 일을 해왔고 민주당의 어떤 그 일익을 담당해왔던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은 정의당입니다. 예. 그러나 민주당 전체 이익을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가까이서 모셨고 예.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하실 때 제가 여러 번 모셨던 예, 예. 분인데 그 분들이 저를 잘 알고 또 어떤 그 우리 개혁연대 개혁공조하는 이 어떤 정당들이 힘을 합쳐서 다음에 또 다른 수권의 길 정권 재창출의 길로 가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예. 자 그럼 누가 필요합니까? 간단한 논리예요. 근데 뭐 자꾸 정당 논리 이런 걸 하면서 후보 단일화 얘기를 하라는 건 무슨 얘기냐. 원래 민주당 편데 정의당이 와서 갉아먹었다. 그러니까 그것 좀 하지 말라는 뜻으로 후보 단일화 압박을 넣고 계신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건 미안하지만 이치에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 개혁 진보 진영이 또 우리 어떤 그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어떤 전문 역량 또 그동안에 축적된 민주주의를 향한 우리의 신념, 가치 이것은 정당의 논리로 설명되는 게 아니다.
굳이 후보 단일화가 돼야 된다면 공개 토론하자. 예. 예, 지역의 시민사회 원로들 모셔놓고 예. 무엇이 개혁이 승리하는 길인가를 끝장 토론하고 거기서 결판 내자. 차라리 저는 이 방식을 원합니다. 그러면 아마 지지자들도 감동이 있을 것이고 예. 더 큰 에너지로 후보 단일화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그냥 뭐 양보해라. 이러면은 뭐 표가 어째 갈라진다. 이 얘기인데 그런 정치공학 이제 그런 시절 지났습니다. 그런 오히려 제가 보기엔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그 기득권 정치를 갈라치고 일어설 새로운 개혁의 역량, 불꽃처럼 일어서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당당하게 자기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지역의 민주개혁 세력의 에너지를 만들어서 차기의 정권 재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게 민주당에도 오히려 더 이로운 결과다. 이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자, 후보 단일화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시하셨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선거 이야기하기도 쑥스럽습니다. 어렵다는 말로 다 표현되지 않을 지금의 사태. 우리는 이미 이기고 있고 이 어떤 어려움도 어떤 털고 일어서서 다시 다가올 찬란한 미래를 꿈꾸는 정말 그런 어떤 성숙한 청주 시민들이십니다. 서울의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사실은 문 다 닫았습니다.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육거리 시장엔 아직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다니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이 정도면 꽤 잘 견딘 겁니다. 물론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건물주가 지금 세입자들의 임대료를 앞서서 인하하고 계시고 또 어떤 그 과일 가게 사장님께서 장사가 안 되니까 남은 과일을 싸가지고 보건소에 가가지고 이거 먹고 힘내라고 지금 격려를 하고 계십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폐지를 줍는 저 노인들도 지금 이 오늘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넘어가지고 같이 사는 내일 하루에 2만 원도 못 받는 그런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힘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우리가 기가 죽습니까? 왜 망설입니까? 이제부터는 이 시민 정신이 선거와 재난 모든 것을 돌파하는 주인공이자 우리의 주주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김종대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시민 정신이 이기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기는 것이다. 이 점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오로지 주민만 믿고 우리 시민만 믿고 뚜벅뚜벅 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후보님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대하겠고요. 네. 바쁘신데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욱의 파워 인터뷰. 내일 이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청주상당구 예비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